안녕하세요. 인고원 포인트입니다. 지난 수화 연산 그리고 도형에 이어서 수학 강론의 마지막 제가 정리해드릴 영역인 측정 영역 강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오늘 표준단위 도입과제의 계열 중에 기본 배경 개념 이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측정 영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표준단위 도입과제의 계열이 거의 대부분이고 넓이 부분이 2단원, 그 다음에 부피와 건널비가 딱 1단원 정도로 나뉘게 돼요. 시험은 당연히 1번 주제에 몰아서 거의 압도적으로 1번 주제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도 놓치지 못할 만큼 또 최근에는 강조가 되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시각과 시간의 표준 단위 도입을 하게 되고 3학년 1학기 때 길이와 시간, 표준 단위를 확장하고 더하고 빼고 어림하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도 들이와 무게, 표준 단위 도입까지 계열, 단위 확장, 어림, 덧셈 뺄셈 하고요. 4학년 1학기 때 각도, 배우고 각도 합과 차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길이, 시간, 들이, 무게, 각도 이 5가지에 대해서 4학년 1학기 때까지 다 표준단위 도입까지의 계열이고 8단원을 여기서 몰아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언제 공부를 하냐면요. 넓이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5학년 1학기 때 한 단원 있고 그 다음 6학년 2학기 때 원의 넓이가 있어요. 다각형과 원, 이 둘레와 넓이 이것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근데 부피와 건널비 이건 더 양이 적어. 6학년 1학기 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양의 배분을 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4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준단위 도입까지의 계열로 오늘 첫 강의에서는 기본 배경 개념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때는 이 표준단위 도입까지의 계열에 대한 8단원의 강론과 기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 때는 5학년 1학기와 6학년 2학기 다각형과 원의 둘레와 넓이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건데 이때는 당연히 배경 개념과 강론, 기출 분석 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의 부피와 건널비도 마찬가지로 기본 배경 개념, 강론, 기출 분석 같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선 측정의 교육과정 내용을 싹 정리를 한 것인데 수화 연산, 도형과 마찬가지로 측정에서도 크게 그렇게 바뀐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복명수와 단명수에 대한 부분이 복명수, 단명수로 나왔던 거를 그냥 몇 미터, 몇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 이렇게 단명수, 복명수를 풀어서 오히려 써서 오히려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길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게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런 뭐뭐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라는 그 성취 기준 앞에 문구 부분들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와서는 성취 기준에서 그것이 삭제가 되고 대신에 이제 성취 기준 해설이나 뭐 적용시 고려사항 이 부분에 그것이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 그 과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자의 눈금과 일치하지 않는 길이의 측정값을 약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래 성취 기준에 있었는데 성취 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유의미하게 바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각도 부분인데요. 원래 주어진 각도와 크기가 같은 각을 그릴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성취 기준과 관련된 차시가 하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정리는 하긴 할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각도기를 이용해서 크기가 같은 각을 그리는 과정이 구체적인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런 과정을 서술하게 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성취 기준이 빠졌지만 여전히 차시 내용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같이 보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1, 2학년군 양의 비교부터 먼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학년군에서는 시간, 그 다음에 길이를 배우고 3, 4학년군 와서는 시간, 길이 조금 더 심화돼서 배운 다음에 들이랑 무게를 새롭게 배워요. 그리고 각을 이제 3학년 때 배우니까 각의 양인 각도를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각도는 그 이전에 도형 영역을 공부를 할 때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 그다음에 내각의 크기의 합을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예각, 직각, 둔각 이거 다루게 되면서 삼각형 세각의 크기의 합 이건 성질로 볼 수도 있고 사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도 성질로 볼 수 있어서 잠깐 이 단원을 이미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이 단원에서는 보게 될 거고 각도기 사용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5, 6학년 군대 와서는 이제 넓이 부분, 그 다음에 건널비와 부피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배경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는데요. 측정이라는 것은 양을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특정 양을 수치화하기 위해 기준량을 정한 다음에 그 주어진 양이 기준량이 몇 배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거든요. 1cm를 기준량으로 정하면 8cm는 1cm의 8배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양을 단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임의 단위와 표준 단위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측정에 의해 얻은 양을 그 단위에 따른 측정 값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측정은 다시 말해 대상의 속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준이 되는 양을 단위로 해서 연속량을 비교한 후 수를 나타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측정 영역을 교육을 할 때는 측정할 만한 속성이 뭐가 있는지 구분을 할 건데 말씀드린 시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들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 시간이면 분, 초, 시간 이런 것들이 있겠고 길이라면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가 있겠고 무게라면 그램, 킬로그램, 톤, 들이라면 밀리리터, 리터, 각도라면 도가 있겠죠. 그 단위와 과정을 알게 해준 것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측정 감각에서는 단위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측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림에 대한 지식,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겠는데요. 이 측정 개념 지도 계열이 아주 중요하죠. 수화연산 못지않게 측정에서도 항상 계열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직관적으로 먼저 비교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양이. 눈으로 바로 보고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직접 대어서 비교를 해보게 되죠. 그런데 직접 대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바로 간접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제3의 대상, 즉 매개물을 이용해서 또는 혹은 참조물이라고 하죠. 참조물을 이용해서 대상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접 비교를 하다 보면 제3의 대상, 그 뼘 이런 것들이 임의 단위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서로 다른 임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측정 값이 달라지게 되고 그럴 때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단위의 사용에 어떤 한계점을 느껴서 표준 단위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관적 비교부터 한번 예시를 살펴볼 건데 길이 같은 경우에 한눈에 보아도 길이 차이가 나야 되겠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정말 수박 참외처럼 정말 한눈에 보아도 무게 차이가 나는 이미 학생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무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넓이도 마찬가지 좁은 돗자리 넓은 돗자리 이런 것들 들이도 우유 200ml랑 드럼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놔야 직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직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길이 같은 경우 직접 비교를 할 때 한쪽 끝을 맞추어 나란히 놓거나 세워서 길이를 비교한다는 거죠. 기준선 맞추어 비교를 해야 됩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 손으로 들어서 직접 비교를 해보게 되고요. 넓이 같은 경우에 겹쳐 포개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지도서에서 잘못 제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시계를 같이 보면 시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시각을 읽기 위해서 짧은 바늘이 의미하는 게 뭔지 긴 바늘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긴 바늘이 한 바퀴 돌고 다시 시비를 가리키면 그건 1시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짧은 바늘은 이때는 한 칸만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해서 긴 바늘이 의미하는 바와 짧은 바늘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과 시간을 지도하기 위해서 시각은 현재를 나타내는 시각이라는 거고 시간의 흐름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인 양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시각과 또 며칠이라는 말을 쓸 때 구체적인 때인지 혹은 걸린 양, 경과를 묻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의미를 구분 지어서 표현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서에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을 읽기 위해서 당연히 긴 바늘, 짧은 바늘, 초바늘 이런 역할과 또 이 속도가 동일하지 않은 것 그리고 1부터 10위까지의 수의 의미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시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디지털 시계는 잘 읽는데 아날로그 시계는 정말 잘 못 읽는다고 하잖아요. 시각 읽기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12시 30분은 밤 12시 30분이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 그 자정 있죠, 자정. 그거는 12am으로 나타내고 0시라고 나타낸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단명수로 나타낼 경우에는 10진법을 따르지만 복명수로 나타낼 때는 60진법을 따른다고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단명수로 나타낼 때는 받아올림이 없기 때문에 10진법을 시간에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시간을 더했을 때는 시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각에서 시각을 빼면 시간이 나오죠. 시각에 시간 더하면 시각 나오고요.
시각에서 시간을 빼면 시각이 나옵니다.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시간이 나오죠. 그다음에 시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몇 초 동안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내가 일상생활에서 몇 시에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짓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길이를 볼 건데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을 볼 거예요. 길이와 동일선 속성을 갖는 단위를 먼저 정해야 되겠고 단위를 반복한 총 개수를 세는 과정이 바로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슬 이렇게 5개를 놨으면 구슬 1이 5개와 같이 이렇게 구슬의 수를 말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단위는 뭐예요? 구슬 1개, 이 동그라미 1개죠. 그게 몇 번 혹은 몇 개인지 세워서 구해본 거예요. 이때 이 동그라미 혹은 1은 자연 발생적으로 정해진 단위였죠. 뭐 손톱 하나, 뼘 하나 이런 임의 단위가 아니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정해진 단위였죠. 그런데 우리가 막대 길이를 재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위는 자연 발생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를 재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는 임의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 집게를 단위로 해서 막대 길이를 재게 되면 종이 집게 몇 개 혹은 종이 집게 몇 배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종이 집게는 임의 단위고 5는 반복해 놓은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 5가 바로 측정값 또는 측도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물체의 길이를 잰다는 것은 물체와 동일한 속성의 단위를 정하고 길이라면 길이, 들이라면 들이, 무게라면 무게 이렇게 동일한 속성의 단위를 먼저 정해야 되겠고 시작 전부터 끝전까지 중복되지 않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나란히 계속 놔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반복된 총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준 단위 도입 과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먼저 표준 단위와 임의 단위를 볼 거예요. 단위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점차 약화되고 점차 표준화돼 가죠. 하지만 표준 단위 역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는 임의 단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1cm가 임의 단위라는 거야 하고 헷갈리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냥 그만큼 단위라는 것은 그냥 임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 단위가 왜 필요할까? 바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죠. 어느 나라에서는 한 뼘 가지고 측정 수를 얘기를 해요. 이거 5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손톱 길이만큼으로 측정 수를 얘기해요. 이건 10개야. 그럼 서로 똑같은 대상을 놓고 다르게 측정 수를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단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일치된 의사소통, 효율적인 의사소통,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위의 길이를 일정하게 만들어 측정 결과가 같게 나와야 의사소통할 때 많은 경제적인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잘 나온 그 비교하기와 측정하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과정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서로 굉장히 겹칠 때가 많아요. 일단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직관적 비교라는 것은 정말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딱 보여야 되겠습니다. 직접 비교라는 것은 나란히 누워서 직접 맞대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동 가능해야 돼요. 그쵸? 만약에 교실에 있는 문이랑 뭐 교실에 있는 TV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면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접 비교, 제3의 매개물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때 뭐 끈 또는 종이띠 이용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매개물이 꼭 내가 재려는 대상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요. 커도 돼요. 그런데 이제 임의 단위에서 반복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3의 매개물이 측정하려는 것보단 작아야 되겠죠. 뼘, 연필, 종이 집게와 같이 길이의 속성을 가진 물건이나 몸의 부분을 단위로 해서 반복해서 나온 그 횟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정말 불편하잖아요. A라는 친구는 뼘을 가지고 했지만 B라는 친구는 연필 가지고 했을 때 동일한 뭐 TV 가로 길이를 잰다고 해도 그 측정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사소통이 혼란스럽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제 표준 단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표준 단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직관적인 비교와 직접 비교는 1학년 때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간접 비교, 임의 단위에 의한 측정, 표준 단위에 의한 측정은 2학년 때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3학년 때 길이 때 뭐하냐? 단위를 확장을 합니다. 밀리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확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를 놓고 읽을 때 물체 한쪽 끝을 자의 눈급 0에 맞추고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급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놓여있을 때 0에 놓여있지 않을 때는요 처음 눈금과 마지막 눈금 사이의 간격에 보다 집중해서 뭐 뺄셈 전략, 단위의 수 세개 전략 이런 여러가지 전략으로 길이를 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마기 전략, 이제 어리마기가 참 중요한데 이 측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어리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애들이 비교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림하고 덧셈 뺄셈 하면서 이제 측정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림이라는 것은 재략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어림 차시가 구성이 되는데 첫째는 대상이 있고 측정 값을 모를 때가 있고요. 두 번째 측정 값은 아는데
대상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 값을 주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대상을 주고 이것에 어림을 해보고 실제로 측정을 해봐서 어림과 실제 측정한 값의 차이를 비교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기준 척도 전략을 많이 이용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이를 바탕으로 어림을 하는 것은 기준 척도 전략입니다. 참조물 전략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두 가지 어림 전략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아이들이 반성을 해보면서 내가 좀 더 정교하게 어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학년 때는 센티미터 불편함을 느껴서 미터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올라가서는 밀리미터랑 킬로미터를 배우게 되는데 긴 길이를 잴 때는 센티미터가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미터를 재게 됩니다. 그런데 난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어. 그럴 때는 밀리미터를 도입을 하게 되죠. 왜요? 단위가 작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의 수와 단위의 크기 사이 관계를 인식을 하는데요. 1cm는 10mm, 1m는 100cm, 그 다음에 1km는 1000m. 애들이 이제 10씩 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의 동치관계 배우면서 단위의 크기가 커질수록 단위의 수는 작아지죠. 즉 킬로미터를 쓰면 당연히 이 수치는 작아지죠. 밀리미터를 쓰면 당연히 이 수치는 커지고요. 그래서 단위의 수와 단위의 크기가 서로 역관계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명수와 단명수가 나오게 돼요. 복명수는 두 가지 단위를 쓰는 거고 단명수는 한 가지 단위를 쓰는 건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복명수, 단명수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하지만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복명수, 단명수라는 용어를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센티미터, 그 다음에 미터와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같이 혼합해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학적 용어는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도서 배경 이론에는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명수, 단명수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연수에서 수 모으기 가르기 했던 거, 그 분해와 합성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복명수는 길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하지만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시간 같은 게 60진법을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었던 거죠. 반면에 단명수는 받아 올림 내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위 변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길이 연산할 때는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길이의 합과 차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비교했죠, 측정했죠, 어림했죠. 이제 합과 차를 구해요. 그런데 이제 길이 같은 경우에는 10진법의 원리가 적용이 된 것이에요. 근데 지도서에 따라서 뭐 100진법의 원리가 적용됐다, 10진법의 원리가 적용됐다 이렇게 둘 다 표현을 하고 있어서 뭐 크게 구분하시는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산 원리는 같은 단위끼리 맞춰 쓰고 더해서 합을 구한다. 끝.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림 전략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척도 전략, 참조물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덩어리 짓기 전략이 있어요. 덩어리 짓기 전략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잴 때 여기 중간에 나무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 어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번 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몇 개 덩어리로 임의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번, 2번 어림한 걸 더해서 어림을 하는 것이 덩어리 짓기 전략이고 단위화 전략은 내가 단위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길이를 잴 건데 1m 간격으로 이렇게 운동장에 거리 표시기가 박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것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네. 혹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색연필의 앞부분의 길이가 여기가 2cm예요. 그럼 이게 똑같이 몇 번이 반복이 됐을까?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단위화 전략은. 그렇게 해서 시간 했고 길이 했어요. 그럼 이제 드리, 무게 보면 되겠죠. 드리의 지도 방법 보겠습니다. 일단 드리라는 것은 용기의 내부 공간에 담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일단 직관적 비교를 당연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비교를 하게 되죠. 직관적 비교라는 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용기를 제시하고 어느 것에 물이 더 담기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둘 다 되게 비슷해 보여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직접 비교하는 거죠. 두 개의 용기 중에 한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을 여기 용기에 부어서 넘친다? 그러면 얘가 더 많은 거고, 만약에 넘치지 않고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그 반대인 얘가 더 많은 거겠죠? 그렇게 물을 다른 용기에 부어보는 활동을 통해 어느 용기에 더 많이 들어가는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접 비교해요. 너무 커서 직접 이게 비교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간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용기, 이 두 개의 용기들이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가득 일단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조금 더 큰 거에다 부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부었을 땐 얘가 이만큼 차인데 여기를 부었더니 얘가 이만큼 차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많은 거겠죠? 얘가 지금 제3의 매개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미 단위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그만 요구르트 병 가지고 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60번 나오고 얘가 이제 뭐 75번 나왔다. 그럼 이제 얘가 더 많게 되는 거겠죠. 요구르트 병이나 아까 엄청나게 큰 또 통이나 둘 다 똑같이 제3의 매개물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간접 비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단위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이제 작은 그릇으로 떠낸 그릇의 수, 아까 말했던 요구르트 병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임의 단위를 측정을 할 때도 임의 단위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겠죠. 누구는 요구르트병으로 퍼내고 싶고 누구는 종이컵으로 퍼내고 싶겠고 이렇게 임의 단위에 따라서 측정한 그 수가 달라지게 되면 의사소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표준 단위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봐도 드릴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표준 단위가 필요한 거고 학생들은 1리터와 1ml만 공부를 하게 돼요. 참고로 1리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정육면체 부피에 해당하는 양인데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이 건널비와 부피를 이거보다 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걸 여기서 가져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림하고 덧셈 뺄셈하죠. 마찬가지예요. 같은 단위끼리 더한다는 거 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무게 보겠습니다. 무게는 내재적인 속성이에요. 얘는 시각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스티로폼을 생각해보세요. 엄청 커요. 그런데 그게 무겁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재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같은 부피라더라도 재질에 따라 무게가 다를 수 있어 좀 더 어렵게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정말 뭐 코끼리와 토끼처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비교가 두 번째로 나오게 되겠죠. 직접 손으로 들어봐요. 그런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일부 지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접 시저를 이용해서 무게를 비교하는 이걸 매개물로 봐서 간접 비교라고 얘기하는 지도서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간접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동일한 속성을 갖는 제3의 매개물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위접시 저울의 무게와 비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위접시 저울은 그냥 비교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동일한 속성을 갖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간접 비교로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일부 서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비교를 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저울에다 이제 놓고 여기 사과 올려놓고 여기 주사위 이렇게 올려놔서 얘는 수박 이렇게 올려놓고 얘는 뭐 10개 이렇게 해서 임의 단위로 간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의 단위에 의한 측정, 바로 두 가지 물건을 각각 양팔 저울에 한쪽에 올려놓고 다른 쪽에 같은 종류의 무게가 일정한 물건, 다시 같은 종류인데 무게가 일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임의 단위의 조건이기도 한데 이걸 올려놔서 그 수를 세어보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장점은 무게를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당연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임의 단위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단위가 나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봐도 무게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 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kg과 1g을 배우게 되고 1톤도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게 됩니다. 바로 추가 단위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질량과 무게를 이제 초등 수학에서는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림하고 무게도 덧셈과 뺄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각도 부분인데요. 각도는 각의 두 반직선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그래서 각도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먼저 비교를 합니다. 눈으로 봐도 딱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크기 차이가 눈으로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다른 비교 방법이 필요함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두 각의 한 변과 꼭지점을 서로 일치하도록 이렇게 포개어 놓고 얘랑 이렇게 포개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의 다른 한 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각의 위치가 변해도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성을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옮겨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매개물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투명 필름에다가 이렇게 본을 떠서 옮겨보거나 혹은 제3의 매개물로서 뭐 이만한 어떤 뭐랄까 아무튼 있다고 해볼게. 이거의 개수를 세어보거나 해서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매개물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 단위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단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단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60분법인데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60분법만 쓴다는 것, 그리고 1도를 도입을 할 때 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1도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각도의 합과 차 공부하게 되는데 각도는 외연량으로서 가법성을 지니게 돼요. 그러니까 더하고 뺄 수가 있다는 거고 이때 이제 두 각의 꼭지점과 한 변은 겹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뺀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 꼭지점과 변은 겹쳐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겹쳐지지 않고 요렇게 해서 뺀다고 해봐요. 그 말이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강론 계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길이와 시간에 대해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 3학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이미 배운 표준 단위를 확장하게 되는 것에 그칩니다.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을 학습을 했잖아요. 그것을 드디어 무게는 한 단원에서 정말 콤팩트하게 압축적으로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과 단위,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 단위의 확장까지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어림하고 더하고 빼고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 1학기 때는 이제 각도의 합과차 이 부분, 이제 각도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부 이제 겹치는 요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도형 나눠서 이미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표준 단위 도입까지의 계열 중에 기본 배경 개념을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실제적인 강론과 그다음에 기출 분석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